지금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OCIO,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관 투자자의 연기금 투자 풀 관련된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라도 한번 쳐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간단하게. 지금 약간 장이 안 좋아서 센터장님도 표정 관리하고 계시죠. 아유, 참 어려운데 되게 조금 이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이 고민에서 뭐 저희들이 이제 작은 의견이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어나갈 수 있는 어려운 장에서 뭔가 또 돌파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센터장님이 인상 쓰고 계시면 저희가 무서워서 진행을 못합니다. 아예 별 말씀을. 근데 우리 센터장님, 그러니까 딱 처음 뵀을 때는 인상이 조금 세 보이시는데 말씀 나눠보면 정말로 너무 이렇게 스윗하신데요. 그런 스위트함으로 이제 조금 불안감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센터님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제 일부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조금 이제 시장을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는 9월 23일부터 미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긴축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한 압박을 지금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까지 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최근에 시장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를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고 가는 게 좀 순서일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앞에서도 조금 이제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얼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 악재가 너무 연이어서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경기 피크에 대한 우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중국과 한국의 또 플랫폼 관련 규제도 있었었고 또 여기에 이제 뭐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 우려 계속해서 연달아 계속해서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느끼는 피로감이 굉장히 컸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런 요인들이 더 실제 악재인 건 맞는데 악재 강도보다도 더 시장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악재들은 대부분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반영을 시장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렇진 않았네 라고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헝다 사태죠. 자, 작은 이슈가 물론 아닙니다만 헝다 사태가 터지자마자 시장에서 걱정은 이거 리만 사태까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다 중국에 있는 업체로 전염이 될 거고, 그래서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거야라는 우려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거 보면, 즉 그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오늘 나온 헝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미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여기 뭐 많은 전병서 소장님이나 뭐 저도 좋아하는 조용찬 소장님께서도 나오셔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질서 있는 파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우려가 굉장히 과도했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가벼운 이슈는 아닌 건 맞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했다가 그게 회복되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컨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플레 우려, 그로 인한 긴축 가능성도 사실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공급 이슈와 관련된 인플레 우려는 분명히 맞지만, 이렇게 인플레 우려가 지속이 되면 앞서도 말씀하셨던 경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잖아요. 무슨 수로 금리를 올리죠? 경기 전망이 떨어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연준이 인플레를 좀 용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용인이 아니라 경기가 꺾이면 인플레는 저절로 빠집니다. 수요도 빠지면서. 사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원래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거기 혹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도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경기 자체가 망가지는 그림인데, 망가지는 경기를 두고 금리를 인상한다? 굉장히 넌센스 같은 얘기들을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최고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까지 카플란 총재 발언 기억하시죠? 8월에 난리 났었죠. 8월에 해가지고 네. 9월에 한다. 보셨나요? 네. 제가 볼 땐 이런 개구라가 없었죠. 그렇죠? 아니 농담이 아니고. 네. 그분 잘렸어요. 예, 그분.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안 그랬나요? 잘 보시면 연준 총재 아니면 뉴욕 연은 총재, 일부 부총재 이런 분들 빼놓고 나머지 위원들의 발언은 전부 다 공수표예요 지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시장은 거기다 대부분 막 신문 기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과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죠. 많이 아쉬워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결국은 보니까 테이퍼링 어떻습니까? 현재 9월에 어쨌든 논의가 있었었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11월에 선언을 하고 12월부터 개시하는 게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그 스케줄 이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심리가 위축된 건 맞고 현재 있는 악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볍지 않은 건 맞지만 너무 시장에서 최악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부터 상정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들이 지속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 악재는 맞지만 이 악재에 비해서 너무 시장이 제가 볼 땐 조금 더 나가고 있다. 나는 어떤 우려를 지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뭔가 분명히 나중에 더 나갔으면 분명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분명히 그 부분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악재를 가벼이 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악재를 볼 때 최소한 있는 그대로 좀 정확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예. 질문 하나 좀 들어보면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반영시켜 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많은 그 매체들이 뭐 있는 것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네네. 더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더 좋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상하리만큼 언론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부각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컨대 중국 관련해서도 헝다보다 더 두려운 전력망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물론 좋지 않은 건 맞지만 대단한 거죠.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는 헝다 때문에 금융위기까지 터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력망 사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 일단 정부가 통제한 게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중국 정부가 과연 경기를 망가뜨리려고 이런 걸 했겠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봤었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자극적으로 시장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반응하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사실 여러 가지 견해를 들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중심을 잡고 악재에 대한 본질을 파악을 하고 격에 대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시장이 이러니까 더 과하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그게 더 과하게 반응한 거라면 과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나중에 복원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딱 첫 그 말씀부터 이렇게 조금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이제 좀 안정시켜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오늘은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질문을 조금 드리는 게 예, 괜찮습니다. 뭐 예, 어떤 예. 저희 오늘 시간에 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센터님 눈 저희- 똑바로 보고 쫄지 말고 눈 똑바로 네. 못 쳐다볼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박종현 부장 굉장히 재미있는 분인 거 아시죠? 저는 진짜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요? 네. 제가 좀 지금 웃겨야 되나요? 지금 아니, 그건 근데 아니고. 일부에서는 박사님으로 막 이렇게 막 하셨는데 네. 재밌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래 재밌는 사람인데 이게 시장이 저를 이렇게 좀 맞아요.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제 최근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하고 그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지금 당장은 안 좋은데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위쪽으로 바라볼 만한 환경. 근데 여전히 경기가 불안하고 뭐 그 당시에는 물가에 대한 우려도 없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할인율 변수인 금리도 계속 낮게 유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럼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돌아놓고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당장 경기는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금리는 낮은. 그러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미 경기가 좋아졌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보다 성장률이 더 나오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역시 금리를 더 낮추기보다는 뭐 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다시 여기서 유동성을 풀 수는 없으니까 이미 테이퍼링 자체는 11월에 시작된다는 얘기는 이전보다는 뭔가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불리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시장의 여건만 보면은 분명히 좀 불리해져 있는 환경은 아닌가. 기업의 실적과 그 기업의 실적을 할인하는 할인율 변수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수익률이 더 높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 나온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했다가 생각보다 일단은 그 시기가 회복 시기가 늦춰지고 또는 회복이 아닌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델타 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이전에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특히 실업률과 관련된 추가 보조금 주는 정책을 9월 6일 못 박은 이유가 있었을 거죠. 자, 9월 6일이라고 보면 델타 변이가 없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이 정도가 되면 백신도 어느 정도 맞고 집단 면역 예, 것들.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정책을 썼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9월에 지금 있는 9월에 맞춰놓고 정책을 썼는데 사실 올해 중반부터 뭐 강도는 더 세지는 않지만 전염성이 더 강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그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피해가 미국보다는 공급망과 관련된 신흥국가 중심으로 확 번졌던 거죠. 아시다시피 1차 코로나 사태 때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동남아 국가라든가 신흥국가가 의료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번졌을 때 자기네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했는데 델타 변이에는 속수무책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존의 각국이 그렸던 이 성장 스토리가 사실 굉장히 꼬이기 시작한 게 지금 상황이 돼버렸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을 더 풀자 하니 가장 큰 문제가 또 있는 게 코로나만큼 지금 시장이 우려라는 게 양극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부동산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거나 초저금리를 더 유지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이 양극화에 대한 부작용도 코로나 못지 않을 거라는 환경이 맞물리다 보니 지금 사실 경기 환경과 통화 정책 환경이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짝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부양책,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긴축 이게 짝인데 지금은 경기가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인데 긴축이란 단어가 나오니 시장에선 지속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이런 환경들이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하려면 사실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 금리 인상까지는 모르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테이퍼링을 했었을 때 유동성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성장에 대한 환경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성장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미국 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3조 5천억의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일전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원래 9월 6일과 관련돼서 원래 전 세계가 그렸던 시나리오대로 갔으면 통화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정책이 옮겨가는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의 무게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뭐 성장 산업에서 또 가치 산업으로 넘겨가는 이런 스무스한 과정이 있었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꼬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이 상황을 각국 정부가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양극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테이퍼링 즉 현재 시장에서 찍어내는 돈의 규모는 줄어들고 유동성 환경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향후에 이 유동성 환경이 과연 주식시장의 긴 그림으로 나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전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도 채권과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하셨었고 많은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오늘 그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조금 오늘 못 가지고 왔는데요. 네.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한국이 금리 인상할 때 주가가 빠진 역사가 없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 때. 네. 무슨 말씀이냐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동성이 시장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에서 있는 주식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에서 있는 유동성은 분명히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 여러 자산 중에서 사실 아웃되는 자산이 두 개가 생기죠. 하나는 일본 채권이죠.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아시다시피 매매를 했을 경우 평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사실 채권 투자가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채권 쪽에서 돈이 흘러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초기에는 물론 부동산이 하락하진 않지만 일정 수준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부동산도 최소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전 사례도 보면 그래서 증시로 유동성이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사례가 2006, 7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위기 예. 이전 그렇죠. 금융위기 건가요? 이전에 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매번 올렸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있고 난 이후부터 사실 증시가 마지막에 피날레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궁극적으로 되고 나면 증시로 자금이 몰리면서 전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줄어드는 건 맞지만 증시로의 유동성은 늘어나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안정적으로 금리를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경기보다 속도가 빠른 게 문제인 거지 금리 인상 자체가 악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금리가 속도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현재 오르고 있는 1.5%라는 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아니죠. 봐요. 네. 전체적으로 그죠?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왜 이렇게 오르느냐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유동성 집중화 현상이 제가 볼 때는 내년 이후에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금리 인상 때문에 또는 테이퍼링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들 수 있으나 주식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든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테이퍼링이 있으면 현재 월 1,200억 달러에 대한 돈을 현재 찍어주면서 국채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채랑 그러면 MBS랑 그럼 채권 시장에서 지금 긴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 되면 이제 그만큼 채권을 사줬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니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면 그죠?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채권 금리는 더 오른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사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년에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을 보시면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코로나 때 3조 달러 이상이었었고 올해 2조 달러였고 내년에 1조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현재 우리 그 향후 테이퍼링 이게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부분만큼 연준이 국채를 사는 그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내년에 균형 있게 국채 발행 규모도 같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테이퍼링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점도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오른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채권이나 부동산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좀 더 늘어난다. 실제 이전 사례에서도 다 그랬었고 당장 물론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이 주식시장의 가장 피날레를 마지막 그죠 대미를 장식에서 크게 상승을 하게 시키는 그 부분들이 바로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금리를 올린다는 배경 자체가 미국의 예를 들면 파월 의장이 대놓고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빨라져서 내년 말이라고 해서 긴장들을 하지만 사실 올해 경제 전망은 다운시키고 있지만 내년 경제 전망은 0.5%포인트 올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경기를 바라보는 게 올해 일시적 하락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연준의 시각이라는 거죠. 자, 금리 인상을 시기를 땡긴 배경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땡긴 게 아니라 내년 경기가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땡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은 지금도
현재 지속되고 있는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땡기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고용이 더 중요하니 고용이 자기네들 생각했던 수준까지 와야 전체적으로 뭘 하시겠다?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거나 또는 아니면 금리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금리라는 게 금리를 결정할 때 고용 지표를 원래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금리는 원래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건데 네. 고용 지표는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경기가 다 좋아지는 걸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병목 이 우려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있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분석은 저는 동의하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닌데 저는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있는 공급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경기가 부러집니다. 훨씬 더 오래 가면 그러면 고용이 더 줄어들 텐데 그럼 금리 인상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결과로 나타나지 결국 땡겨지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 그 인플레라는 게 어떤 인플레인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경기를 해치는 인플레인 거죠. 사실 수요기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센터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제 막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하는 초입기이니까 뭐 테이퍼링 빨리 해봤자 11월 해서 내년도 중반이고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내년도 하반이고 그러면 올린다 하더라도 제로 수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이나 주식의 추세를 꺾을 정도로 높아지려면 아직도 1, 2년, 뭐 2, 3년 시간이 훨씬 맞습니다. 많이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재 요번 사이클에서 이 주식이 고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물론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순환적인 흐름 또 이제 그 순환 그런 사이클을 또 타는 그런 투자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조정받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10주 살 수 있는 걸 20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매일 방송도 하고 하니까 한 3개월 내지는 한 6개월 정도 조금 짧은 타임 호라이즌으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가 조금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다 생각하는 게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업의 실적이 상당 부분 이제 늘어나는 구간이었고 특히 이제 어쨌든 뭐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더 많이 투자할 테니까 코로나라는 언택트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디램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출 증가도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5월, 6월 달 고점을 기록을 하고 수출 증가의 그로스는 지금 분명히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의 실적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지금 최근에 시장을 조종받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 일단은 뭐가 있냐면 정치 변수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역시 경기 피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급에 대한 어떤 병목 이런 현상들은 분명히 기업 실적을 일부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피크 우려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일단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건 시장이 알고는 있었었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 원래 4분기에는 일부 그죠? 이전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하는 계기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긴 게 현재 조정의 폭이 조금 더 커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연말에 쇼핑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쇼핑 시즌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따라주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좀 미국 보면 그 컨테이너 선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검역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검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통관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배송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실제 이런 것과 관련된 운임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거 운임 올라간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운임과 관련된 이런 모든 비용들이 이제는
그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가 오는 게 지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의 의구심은 야, 이대로 가다가는 4분기 크리스마스 연말 쇼핑 시즌에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없어서 기업의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보시면 생각보다 톤 다운된 게 공급이 많다가 아니에요. 이거 IC 부족 이런 거에서 내가 더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서 다운시켰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기업의 실적이 우리가 턴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춰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가장 시장에서 현재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버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과연 감소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 월 평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가 덜 팔렸어요.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못 만들어서. 예, 못 만들어서 만들어주고 싶어도 네. 이건 이연 수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내구재 소비에서 피크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원래 그거보다 못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수요가 이연이 돼서 막상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때 또 수요는 생각보다 한꺼번에 확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 내년이고 내년 상반기일 가능성 그때부터 서서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라면 지금 지수가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더라도 그 폭은 여기서 또 하루 이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사실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빠르게 올라오진 않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장의 조정의 핵심은 경기 관련해서 조정을 받은 거고 사실 경기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 올라오는 시간은 빠르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단기 피크인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악재를 놓고 보면 일시적 충격이 있는 악재가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악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일시적인 충격 같은 경우는 빠지기도 급하게 빠지고 올라오기도 빨리 올라오죠. 코로나가 대표적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경기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면 빠지는 것도 천천히 빠지고 조금 더 길게 빠지지만 올라오는 속도도 생각보다 느립니다.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확신 또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박사님께서도 한 거에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 건 빠르게 반등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정이 훨씬 더 폭이 길어져서 완전히 골로 가고 이런 장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됐네? 예. 자꾸 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진행이 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조금 더 나가 보면 네. 나가 보시죠. 우리가 금리 이야기 했는데 지금 환율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오늘은 2원 정도 빠지긴 했는데 사실 엄청 많이 오른 거에서 2원 빠진 건 사실 표시도 안 나는 것 같고 또 이 환율이라는 게 외국인 수급이랑도 또 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달러도 엄청 강세고 네. 이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환율이라는 게 이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그렇죠. 의미도 있는 네. 건데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최근에 달러와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 우리한테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기를 반영을 하는 건데 일정 수준 경기 회복 수준이 조금 뒤로 밀린다라면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환율이라는 거하고 외국인 수급하고는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에 있었을 때 팔았던 외국인 규모와 네. 오늘 외국인이 팔았던 규모는 현격하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일단은 규모가 뭐 적지 않은 규모지만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때 너무 많이 팔아. 너무 많이 팔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환율하고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보다도 저는 이제 국내 수급이 조금 문제인 게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CFD 계좌라든가 아니면 조금 신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소 그렇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수급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단기 바닥을 찍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CFD 증거금 높인다. 네. 10월부터 높인다. 여러 이것 가지 때문에 대출 규제도 하고 네. 예 그게 또 맞물렸어요. 그런 규제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빠지면 아무래도 증거금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사실 수급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파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환율이 이렇게는 올랐지만 여기서 더 급격하게 원화가 약세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상당 부분 이미 경기가 조금 일시적인 둔화겠지만 이 둔화가 일정 부분 될 거라는 것도 많이 반영을 했었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네. 재밌게도 외국인들은 이번 9월 달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현대 사이닉스를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네. 조 단위로 산 거 보셨죠, 그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트랜스포드라는 회사에서도 뭐 반도체 안 좋다고 계속 깎아내리고 여기저기서 계속 부정적인 뉴스를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이걸 담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부분을 좋게 본다라는 의미보다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빠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 메리트. 그렇습니다. 예, 가격 메리트.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공급병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일부 반영을 하긴 했겠지만 상당 부분 외국인들은 그렇게 반영했다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현재 있는 외국인 매도세가 단기간에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도 이게 지난 8월만큼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거나 그럴 상황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놓고 본다라면 매우 낮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아침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었죠. 처음에는 샀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아마 일부 펀드 환매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팔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들도 뭐 나우뉴스 가지고도 고민을 하는 거 보면 그 정도 왜냐 진짜 안 좋을 거라면 대놓고 팔거든요. 계속 처음부터 팔기 시작해서 끝까지 밀어서 그죠? 지속적으로 계속 파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현재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8월 달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팔았던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는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엄청 많이 팔았고 조금 샀잖아요. 샀죠. 그렇죠. 근데 7조 예. 팔고 1조 샀어요. 그렇죠. 예. 근데 7조를 팔았었을 때 주가가 빠진 폭하고 1조 사면서 주가가 오른 거를 이렇게 같이 매칭시켜 보면 그렇게 많이 팔았었을 때 주가가 빠진 거는 뭐 83,000원에서 72,000원이니까 한 10,000원 정도 빠졌는데 조금 샀을 때는 72,000원에서 한 76,000원 갔으니까 만약에 팔았던 만큼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 주가가 훨씬 이제 뭐 더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도 예. 있겠죠. 뭐 그런 거에서는 조금 좋게 볼 수 있을 그리고 것 이제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업황 같은 데서는 지금 굉장히 그 반신반의들 하지만 네. 좋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수급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너무 많이 팔아서 생각보다 팔 수 있는 양이 별로 없고요. 기관들도 거의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였죠, 그죠? 그래서 개인이 엄청 많이 갖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당장 뭐 지금 이게 돌아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의외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는 확단이 그래도 조금씩 바닥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전할 수 있는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팔았을 땐 그렇게 안 빠지더니 조금만 사도 오르더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공매도 친 애들도 많을 텐데 이 쇼크오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은 감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외국인 수급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연관해서 네. 어차피 저도 기관에서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센터장님도 OCI 오면은 연기금 투자풀에서 이렇게 보면 다시 아웃소싱 내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가끔 보면은 기관 얘네들 왜 초를 치냐 잘 시장에 나가려고 할 때 또 막 매도 나오고 하면은 기관이 치고 싶어서 친 건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채팅창 되게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조금 기관 투자 입장 생각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이제 9월 말이잖아요. 10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그렇죠. 또 저희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는 11월 말에 끝나요. 그렇죠. 12월에 평가를 안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2월에 돈을 벌어도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들은 결국 10월, 11월 2달 남았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이미 시장 자체가 어쨌든 간에 뭐 연초보다는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을 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10월, 11월을 막 이렇게 사실 플레이할 만한 욕구를 사실 저는 좀 못 느끼거든요. 혹시 그 OCIO 입장에서 다른 쪽 기관 투자자들의 그 수요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 공모펀드 중심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기관의 어떤 적극성 이런 걸 돌아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방어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확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나오면 니들은 기관 편이다. 그렇죠. 이런 식인데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기관들이 대부분 파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개인분들이 환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맞아요. 아시다시피 그죠? 네. 현재 대부분 공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사실 우리 개인분들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부의 자금들, 뭐 연기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아웃소싱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개인분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시장이 두려우면 많이 환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분들인데 이제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런 어떤 그 상태가 기관의 매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관이 뭐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닌 그렇진 경우도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없어서 좋고. 맞습니다. 예.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급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얘기를 한번 해봤고 또 기관 투자 얘기해봤는데 네. 역시 이 작년부터 이 주식시장의 수급은 우리 개인 투자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밑을 다 바치고 있고. 그렇죠.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부동산 내지는 예금성 자산에 쏟아져 있었던 이 포트폴리오가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면서 네. 주식 투자의 이제 저변이 작년부터 늘어났잖아요. 예. 근데 오늘도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팔 때 개인들이 지금 다 오늘 받치면서 조금 양복을 만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개인 투자들의 그 수요가 아직도 계속 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개인 투자들의 이 투자 수요 자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속도적인 부분이나 내지는 조금 오버페이스한 부분들 특히 뭐 신용장구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을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지금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 올해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 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해 시장이 다들 조종장으로 알고 계신데 네. 연초 대비해서는 사실 올랐어요. 그렇죠? 연초가 아시다시피 2,870대였기 때문에 3,300까지면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난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별로 오르지 않은 박스권처럼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 그 정도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워낙 그 전에 비해서 덜 오르다 보니 그렇게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문제는 지수가 올랐다가 아니라 보통 이전의 상승장은 하나의 주도주가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걸 따라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는 올랐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면 효성 관련 그룹들 보면 올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난리가 그렇죠? 났죠. 네. 원자력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에 관련해서 지수보다도 어떤 업종이나 산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잘 따라가셨으면 의외의 수익이 나셨을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과연 이게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렇게 따라할 수 있었겠느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박사님이나 저들처럼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쉽지 않았거든요. 이건. 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나 아마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자체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피로감들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개인 자금들의 많은 부분들이 또 공모로 또 많이 들어갔었는데 올해 역대 예, 그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공모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물량이 수조짜리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시장 활성화를 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전의 사례들도 보면 지금 경기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 유입도 주춤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또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서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면 결국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지원군들이 다시 올 수 있을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이 이젠 투자할 때가 자꾸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채권 투자도 어려워지고 있고 부동산도 예년만치 못한 어떤 환경이 돼가면 결국은 쉽지 않겠지만 그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자금들이 저는 그 뒤이어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기성 자금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뭐 내 주머니에만 돈이 없지.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없는데요? 없어요? 네. 오늘 센터님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저도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네. 하셨는데 네. 좀 더 이게 왜냐하면 개인 투자 비중도 엄청 많고 지금 하이닉스도 주가가 꽤 많이 빠졌거든요. 반도체도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들려오고 오늘 또 미국장 열리면 또 걱정이 많이 돼요. 마이크론이 지금 시간외로 뭐 4%가 하락하니 막 좀 겁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를 어떻게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 지금 내가 현금 있어서 삼성전자 사 그러면 땡큐 이렇게 하고 살 텐데 1월 달에 막 10만 원 간다 그랬다가 물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전략을 또 어떻게 좀 짜봐야 될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으로서 네네. 굉장히 좀 저도 이제 난감해졌고 굉장히 이제 뭐 저희들도 뭐 투자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모든 투자자들이 네. 그랬죠. 1월, 예. 2월에는 슈퍼사이클 온다고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네. 뭐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들 전략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반도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뭐 참고를 하고 뭐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뭐 생각처럼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하락 부분은 오늘 사실 우리 시장에서 전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겠으니까 아마 그걸 반영해서 외국인들이 그 시간으로 나올 때부터 매물이 좀 쏟아졌고 그래서 실제 판 거 보니까 그걸 선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보다 쏟아내는 규모가 그렇죠? 그렇게 격하지 뭐 그 정도면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8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걸 봤었을 때는 이 반영이 생각보다 길게 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다들 뭐 사이클 산업이다, 경기 민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언젠가부터 그러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반도체와 관련해서 경기가 좋을 때 PC를 많이 사고 그렇죠? 또 뭐 휴대폰도 많이 사니까 좋아졌다가 아니면 팔고 이랬었지만 저희들 기억 속에서 몇십 년치 어떤 반도체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IT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게 갑자기 우리가 내가 정말 구매 욕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었을 때는 반도체 사이클은 확 뒤집어집니다. 아니다라고 했다가 다음 달부터 하고 오는 게 또 반체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를 전망하는 분들이 지금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장은 그럴 만한 제품이 안 보여.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폴더블 폰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버전까지 가면 이제 사람들이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않을까. 일단 가격이 낮아질 거고 더 얇아지면서 들고 다닐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까지 버전은 사실 플립 정도 빼놓고 썩 그렇게 나이스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렇게 보면 충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PC 관련 부분은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 더 많은 서버, 더 많은 모바일 디램 쪽에서 이게 어떻게 이러느냐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바꾸는 거지 결국 PC 안 팔린다고 큰 대세를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여전히 시장에서 미련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게 서버와 관련된 부분인데 제일 아쉽게도 이 서버에 대한 부분 특히 DDR5라는 디램이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인텔에서 새로운 이유를 채는 것은 CPU가 나와줘야 되는데 원래 그게 올 가을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년 상반기로 밀린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밀렸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이게 나와준다라고 보면 그 CPU에 맞는 디램 수요는 새롭게 생기게 돼요. DDR5라는 새로운 게 되면 신제품이 나오니까 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우리 박정영 최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DDR5는 공급이 많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 뭐 이전만큼 회복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반도체를 여기서 완전히 비관적으로 돌려야 되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특히 오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수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린 더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IC 칩이 공급이 안 돼서 왜냐면 반도체는 많은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들 때 다른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급 이슈가 이게 마냥 뭐 몇십 년 갈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늦어진 것 뿐인 거지. 진짜 어느 순간에 올해 말에 이건 진짜 그냥 바람이지만 지금 파이자에서나고 먹는 치료제가 나와서 획기적으로 바뀐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현재 동남아 기준으로 이미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접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 이슈가 여기부터 풀리는 게 제가 볼 때 분명히 10월, 11월 그때가 피크가 되면서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향후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IC 칩이 되게 생산이 되고 그러면 지금이 생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산이 된다라면 부정적인 전망 안에서도 원래 만들어줄 수 있는 만들어줘야 되는 못 만들어줬던 부분만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저는 상당 부분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항상 많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수요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들어주고 싶은데 공급이 안 돼서 더 지금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장기 다운 사이클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병목이 좀 풀려야 되고 예, 병목이 예. 풀려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 수요는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제품까지 나와주면 네. 인텔의 새로운 CPU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제 제품들이 좀 나와주면 사이클이 또 바뀔 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야 삼성전자만 뭐 이렇게 해서 뭐 애플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는데 그게 호재예요.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애플에도 들어가고 중국에도 다 들어가거든요. 삼성전자가 원하고 하이닉스가 원하는 건 누가 팔아도 좋으니 좋은 제품 하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애플 제품만 많이 팔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샤오미가 많이 팔려도 올라가요. 굳이 삼성께 팔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이 됐든 애플이 됐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휴대폰 업체가 됐든 이 관련 업체들이 어쨌든 간에 시장의 소비자를 자극할 만한 네. 그런 어떤 폰들이 나온다라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폰이 옛날에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폰을 자주 안 바꾸다 보니 내년 정도면 기존에 있던 폰을 바꿀 만한 교체 주기가 또 들어와요. 저도 이거 지금 그렇죠? 3년 4년째 예, 예. 쓰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요즘 뭐 휴대폰이 비싸지도 않은데 충분히 감안을 할 시기가 되거든요. 100만 그것도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지금 센터장님의 클래스. 저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이 네. 폰을 네. 이 폰이 갤럭시 21인데 네. 이거 제가 제일 비싸게 주고 다음 날부터 가격이 한 50만 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되게 아픔을 가지고 지금 노예 계약을 맞고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 폰입니다. 근데 아, 핸드폰 제값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저기 통신비에 녹여서 네.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이제 어르신들이어서 요새 네. 누가 제값 주고 휴대폰을 삽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7만 원 주고 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아이폰은 좀 네. 다르긴 한데 신제품은 다르긴 바꾸실 때 되면 저한테 연락 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보면 의외로 뭐 교체 수요. 어마어마하다 그 정도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폰들이 제가 그걸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교체할 수 있는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폴더폰이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기술 표준이 되면서 휴대폰은요 한 군데 가면 다 따라해요. 크기 키우면 같이 키우고 카메라 2개 달면 다 같이 달고 이거 맞습니다. 따라하는 특성들이 있어서 누가 치고 나가면 결국 같이 치고 나가거든요. 애플이 내년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풍적인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수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니 이런 또 AI 관련 기술도 이렇게 발전을 해서 채용이 늘어나는 기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게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게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많은 반도체 애널리스트 말씀하신 의견을 저도 존중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확실히 우리 센터장님 이게 또 조곤조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붙들고 진짜 밤새도록 질문을 드리고 조금 더 해야 돼요. 싶은데 조금 더 해야 돼요. 좀 더 해야 되나?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안 이제 팀장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몇 개 더 해야 돼요. 그 질문 끝내시려고? 그 질문 하려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센터장님 말씀 쭉 듣기로는 이제 제가 받은 그 느낌은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 분위기이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약간의 어떤 뭐 기간 조정 정도 보시는 느낌이고 요거 좀 지나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다시 조금 시장을 조금 강세로 보시는 듯한 네. 제가 맞게 이해됐을까요? 예, 저는 연말도 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네, 보고 네. 있고요. 왜냐면 이게 경기가 그때까지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면 그건 시장이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인 건데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가장 큰 전환되는 날짜도 이미 나와 있어요. 10월 18일. 10월 18일? 옐런이 그런 얘기를 부채 그냥 한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예,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사실 옐런 의장이 이걸 딱 박은 게 사실 제가 볼 때 조금 일부 엄살도 있는데 10월 18일보다 조금 더 넘어가도 현금이 없진 않은데 그렇게 겁을 줘서 니네 그때까지 하면은 시장에서 이런 거죠.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못을 박으니까 이제 정치권들 입장에서는 서로 막 밀고 땡기고 해서도 그 날짜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미리 내가 얘기해서, 분명히 예. 날짜 얘기해줬다. 이것 때문에 있는 건 니들 책임이야. 그럼 내년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1년 이상 남긴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그 당이 다 떠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부채 한도라든가 이런 거부터 3조 5천억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연방 정부가 문 닫는 거 일부는 문을 닫기 시작은 하겠죠, 그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부채 한도 협상인 거잖아요. 요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해결을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일단 정치 변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을 하면 헝다부터 일단은 헝다는 뭐니까 질서 있는 파산으로 일단 갔고, 그죠?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도 뭐 10월 18일 있었으니까 요때 넘어가고 그러면 하나씩 아마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기점은 생각보다 멀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기점을 놓고 뭔가 지수가 이제는 저는 원래 지금도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지만 뭔가 반전에 빠르게 오른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반전의 어떤 계기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그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이게 9월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뭐 방송에서도 제가 9월에는 그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 때문에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지나면 돌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밀린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시점이 좀 밀리긴 했지만 그때를 뭔가 반전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있는 이 불편한 이슈들이 의외로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저는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전력망과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 게, 중국 전력망이 지금 굉장히 망가진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 뭐냐면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갖는 불안정성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뭐 지금 그 막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죠? 지금 그린플레이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저는 네. 아마 올 초에도 제가 그린플레이션 얘기를 원래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아마 제가 올 1월 달하고 2월 달에 모 유튜브에서 그죠 몇 프로 뭐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에서 원자재 관련해서 많이 오를 거고 특히 딴 프로? 원유 이런 거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동의들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틀어보시면 뭐라고 제가 하냐면 ESG 이런 게 다 공급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줄이고. 그렇게 되면 공급은 없는데 그러면 그린이 그만한 전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석탄 가격도 지금 많이 뛰었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뛸 텐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그린 하다 보니 지금 북해도 그렇고 풍력이 좀 안 돌아가고 있죠. 바람이 안 올해 불어요? 바람이 안 불었어요. 왜? 근데 중국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동쪽은요 지금 풍력이 안 들어서 지금 부족함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원래 전기가 항상 내가 원할 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안 되는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더 그린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첫 번째겠지만 생각보다 요거를 완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부각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게 저는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 원전 얘기 또 나오죠. 또 하나는 수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계기를 해서 원자력과 수소가 굉장히 부각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수소의 가치는 잉여 에너지거든요. 바람이 항상 안 부는 게 아니라 과하게 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에너지들이 가장 큰 단점은 많이 불 때 많이 불고 안 불 때는 안 분다라는 건데 많이 불 때 이 에너지를 잉여 에너지로 바꿔놔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게 그렇게 ESS 됐었을 때 아닙니까? ESS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그 정도가 좀 부족을 해서 요거를 이 발전됐던 걸 가지고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로 만들어 놓고 저장해서 쓰는 방법. 그래서 지금 수소의 가치가 자동차가 아니라 잉여 에너지의 가치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 결국 일정 부분은 원자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당위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1월 기회에서 불안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안 좋은 부분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탄생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생각을 저는 많이 궁금한 합니다. 게 네. 이 그린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화석연료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갈 것인가 그 그러니까 이게 석유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석유도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석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새 천연가스 이런 것도 네,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좀 됐어요. 네. 그럼 이게 좀 더 진행될 것이냐? 그건 경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것 때문에 경기가 꺾이면 같이 꺾입니다. 그죠? 단순히 공급만 부자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고 그게 우리 가게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사실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올라간다는 게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나서부터는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부정적인 이슈라든가 악재가 나왔었을 때 그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분명히 누구는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그것도 작지 않게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도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내구재가 그렇게 팔릴 거라고 전망한 하우스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생각 처음부터. 못했죠. 그렇죠. 예. 많이 오르고 나니까 이런 거 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궁극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간다라면 저는 생각보다 큰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안에 수많은 섹터들이 있으니까 항상 누가 안 좋으면 누군 좋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이제 센터장님은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을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는 기회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반대편에서 있을 것들에 대한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네네. 분명히 색깔은 바뀔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주도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네.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포트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저희 시청자분도 그럴 거고 뭐 좋아 그래 뭐 알겠는데 그럼 이제 so what? 그럼 뭐 결국은 뭐 어떤 걸 사고 사랑하는 어떤 걸 줄이고 이제 이거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을 한번 올해 반출해 보면은 연초에 뭐 잠깐 반도체가 달리다가 출석 주저한 이후로는 2차 전지 배터리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인터넷 플랫폼주가 이제 그동안 네, 네. 상당 부분 네.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만 지금 버텨주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은 또 지금 최근에 규제 이슈 때문에 완전히 좀 털썩 주저앉았잖아요. BBIG는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다음번 재상승을 위한 이제 포트를 짠다고 했었을 때 다시 지금 최근에 떨어졌던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건지 아니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계속 밀어야 될 건지 특히나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개인들도 엄청 많이 샀고요. 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는 조금 답을 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요 인터넷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혹시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뭐 네네. 단순히 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플랫폼은 계속 진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100%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통상적으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가 확정이 되면 그만큼 반영을 해서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그 규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바닥권을 찍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국회의원분들의 요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놓고 보면 이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는 플랫폼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플랫폼 기업과 아니면 조금 덜 되는 기업이 갈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특정 종목을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규제 초점이 어느 기업에 맞춰져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유리해지는 플랫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부한테 많이 찍혔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 규제에 많이 비껴가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울러서 깎아먹고 싶으나? 아울러서 저는 이전에도 제가 플랫폼 경제를 되게 좋게 봤고 엔사를 많이 저는 밀었던 사람 네네네. 중에 한 사람인데 향후에 AI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두 개 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더 그죠?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부분은 뭐냐면 제가 플랫폼에 근무하는 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그 아이디어를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규제를 피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을 또 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은 규제가 확정되면 더는 안 빠져요. 그렇죠? 규제가 되면 그러면 규제가 되고 나서 분명히 이 기업들이 그 규제를 피해서
또는 그 규제에 맞게 또 성장 스토리를 만드는 플랜을 또 짤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올 땐 다시 제가 볼 땐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규제 핵심이 이런 거잖아요. 큰 플랫폼이 하나가 있는데 이 플랫폼이 모든 산업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네. 은행도 하고 꽃집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배달도 그죠? 하고.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꽃집과 관련된 플랫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자체 그렇죠? 그만.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다 품으려고 했던 거에서 지금 품지 않았던 이런 플랫폼 안에서 산업별로 업종별로 나오는 플랫폼들이 생기겠죠. 미국의 대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애들은 되게 기회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쓴 보고도 있었지만 닭가슴살과 관련된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 업체는 닭가슴 요것만 모아서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보다는 그 아랫단에서 각각의 사업별로 그렇죠? 요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왜냐면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 쌓였으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법의 규제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거 규제와 관련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많은 플랫폼들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업들은 저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은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플랫폼하고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할 거다라는 측면이 되는 거고 그 규제가 확성됐었을 때 아마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라는 점에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면 그런 기업들이 저는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규제가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 규제가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뭐 우리 많은 서민분들이나 자영업자들 피해를 보면 일정 부분 그걸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외로 보면 그 규제가 생각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이익단체들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사실 그 정도까지 규제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도 집어넣어라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거든요. 약간 정치적인. 그렇죠. 사실 이게 되게 이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말한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는 편익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은 굉장히 편익이 있는데 물론 그 업종에 계신 분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그만큼 플랫폼이 무서운 거니까 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가 옳으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작용을 하면 어느 정도 규제까지 갈까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다분히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이미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갔고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가면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커져요. 그죠? 이분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치고 나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요즘 막 대부분 정치들 보면 뭐 하나 나가면 서로 그 남발을 하는 그죠? 여기까지만 가야 돼. 너무 나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지켜보고 그 규제가 확정이 되면 그때 그 기업들이 이 규제를 피해서 또는 규제를 안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걸 보고 하시면 저는 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기업들한테 많은 그 기회가 생기는 게 맞는 거고 산업별로 업종별로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뭐 사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뭐 빅테크 규제한다, 민주당이 되면 큰일 났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여기 위에 올라가면 큰일 났다 했는데 결국은 뭐 주가 계속 올라가고. 맞아요. 네. 우리도 세금 거두면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세금 거두도 주가 오르지 않습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네. 그리고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없죠. 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우리 플랫폼을 규제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해외 업체가 치고 들어와서 하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집값 하나만 해도 우리 안 사니까 중국이도 정말 많이 사잖아요. 그건 규제도 안 하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저 똑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미 나가고 있는 기업도 있고 해외 나갈 땐 그 규제 안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뻗어나가서 새로운 수출의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국감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 저쪽에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가기도 싫습니다. 가서 한마디 좀 해주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한테? 눈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벌써 지금 그렇게 오늘 됐나요? 시장이 조금 사실 뭐 힘들었고 장중에 또 힘드신 이제 투자자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뭐 약간 좀 위로도 되셨을 것 같고 안도도 하셨을 것 같고 전 뭐
댓글창도 굉장히 꽤 네네. 그것도 많은 욕이 나왔을 것 아유, 같은데. 아닙니다. 일단 감사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센터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악재를 바로 보자. 너무 악재 하나에 그렇게 크게 경도되지 말자. 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대신에 그 냉정하게- 악재들을 확인하는 어떤 과정들과 시간들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좀 확인하면서 가시면 사실 이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의 책무 중에 하나도 뭐 악재를 폄하할 수는 없지만 네. 너무들 악재에 대해서 최악의 신호를 가정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이 악재에 대해서 조금 본질을 보고 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많은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언론의 얘기만 계속 듣고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건 제가 볼 때 피해되지 않을까. 물론 드려야 될 말씀은 드려야 될 거고 팩트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방송 그 말씀 중에 10월 18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한 3주 뒤에 한번 좀 다시 모시는 걸로.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10월 뭐그 뒤에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섭외를 또 하는. 잘했어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